네. 어, 이제 그 식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뒤에 이제 후반에 있는 여러 챕터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그 많은 분량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식품의 부패에 관련하는 그런 미생물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바실러스를 의미합니다. 바실러스의 약자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식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건너뛰시고요. 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실러스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서 쉰내를 내고 있는 것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 폴리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밥에서 쉰내를 내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바실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밥을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하는 것들도 역시 이제 바실러스죠. 네. 그러니까 밥 그러면은 바실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주로 이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그 전분을 분해하는 그런 요소들인 그 전분 분해 요소에 있는 아밀라제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분비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실러스 나또 이런 것들은 청국장이나 나또에 관련한 미세물이라고 익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청국장, 나또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콩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콩에 가장 많은 것은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 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분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실러스는 콩뿐만 아니라 이렇게 밥과 같은 그런 전분이 많은 식품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조된 밥이죠. 자, 건조된 밥. 건조된 밥에는 아스퍼질러스 속이나 페니실륨이나 뮤코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아스퍼질러스나 그 다음에 페니실륨, 뮤코 얘네들 다 곰팡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건조된 밥이에요. 건조된 밥이면 수분 활성도가 높아요, 낮아요? 수분 활성도가 낮겠죠. 자, 그럼 수분 활성도와 미생물의 관계 우리가 봤었을 때 제일 위에 수분 활성도가 제일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은 세균 0.95 이상 최저 수분 함량. 그 다음에 효모 0.88, 그죠? 그 다음에 곰팡이 0.80, 그쵸? 그럼 내건성 곰팡이 0.65죠. 이와 같이 봤을 때 곰팡이나 내건성 곰팡이나 역시 전부 다 수분 함량이 제일 낮은 곳에서 잘 자라죠. 건조된 밥은 AW가 커요, 작아요? AW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된 밥은 아스퍼질러스나 페니실륨 뮤코겠죠.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만일 밥 중에서 건조된 밥에서의 부패에 관련하는 미생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세균이나 효모를 써야겠죠. 곰팡이가 보기 중에 한 4개 정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는 두부는 무엇을 만들어요? 이건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아까 봤을 때 단백질의 분해력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실러스죠. 그래서 이것도 바실러스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소, 딸기, 뭐 채소에는 지금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와서 딸기 요것은 보트리티스. 그 뒤에 이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트리티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 밀감 보시게 되면은 오래됐었을 때 얘네들이 좀 무르게 된다든가 파랗게 곰팡이가 낀다든가 그렇죠. 네, 사과 밀감에 푸른 곰팡이나 녹색 곰팡이 하여튼 그쪽 계열의 곰팡이 같으면은 페니실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채소 과일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고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저온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은 또 어디에 많이 쓰이게 돼요? 이게 샐러드에 많이 쓰이죠. 그 채소 이런 것은 이제 드레싱 같은 거 이제 뿌려갖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저온에 잘 살면서도 채소에 잘 사는 그런 그 식중독균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 외워두시기 좋을 것 같아요. 리스테리아. 꼭 외우세요. 리스테리아. 얘네들은 이 식중독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에서 유산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렴식품 김치 사워크라프트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김치 초기의 발효에 관련하는 것은 로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길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외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꼭 외우세요. 이것은 로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그 다음에 후반에 숙성에 관련하는 균들은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름. 꼭 외우세요. 로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름. 그 다음에 우유가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유가 있는데, 우유에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양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다 외우신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분유 중에서는 우유를 건조한 것이 분유죠. 건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카자키 아이 뭐 그렇게 해서 아이라고 또 아이를 분리해서 생각을 이렇게 발음을 하시기도 합니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자, 근데 여기서 엔테로가 뭐예요? 엔터가 뭐예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엔터가 뭐예요? 들어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우리 장 안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테로라고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장내 미생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변에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분유에서 발견돼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아이는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패류. 어패류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소금 생각해야죠. 소금. 네. 그러니까 소금 생각해야 되니까 내염성 미생물들 생각해야겠죠. 특히 여기서 제가 진하게 해놨죠. 비브리오. 그러면 슈도모나스가 여기 있는데 슈도모나스는 여기 왜 있을까요?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온에다 저장을 안 하죠. 네. 미생물이 여기에 이제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생물들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상온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냉장 조건에서 자라는 저온균이 많습니다. 자, 어패류는 소금, 그렇기 때문에 비브리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균이다. 저온균들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통조림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이 여기에 탈기가 있고, 탈기가 뭐예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균이 있어요. 근데 이 살균이 굉장히 고온으로 살균하죠.
뭐 121.1도씨에서 뭐 15분살균이나 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조건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높은 그런 온도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뭐가 살아남아요? 영양세포가 살아남아요? 아니면 포자가 살아남아요? 내열성 포자가 살아남죠. 그래서 통조림이 이제 나와서 부패에 관련됐다. 그러면은 이 통조림에 관련된 부패 미생물들은 영양세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자를 형성하는 균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포자를 형성하는 균 중에서 통조림 중에서 식중독균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클로스트리디움. 얘네들은 또 신경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그 사람한테 치명적인데 얘네들의 그 살균 조건을 잡은 것이 바로 이제 121.1도씨에 15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포자를 다 죽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외에 또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제 바실러스 나왔었지만 역시 바실러스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바실러스 중에서 바실러스 중에서 스테아로서머필러스, 바실러스 코아귤란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머가 뭐예요? 서머가 온도란 뜻이죠. 필러스는 뭐예요? 좋아하다. 그러니까 내열성이에요. 내열성. 바실러스 스테아로서머필러스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포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pH 4.5 이상에서는 스테아로서머필러스, 4.5 이하에서는 바실러스 코아귤란스 이렇게 분리해서 외우시고요. 이 두 가지 균들이 전부 다 플랫사워의 균들이다. 플랫사워라고 하는 것은 통조림의 변폐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아서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뚜껑을 땄었을 때는 그 안에 얘네들이 자라서 굉장히 그 산이 많이 분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부패, 통조림 부패를 갖다 플랫사워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사워에서 pH 4.5 이상의 식품에서는 스테로서머필러스, 4.5 이하에서는 바실러스 코아귤란스가 자랄 수가 있다. 자, 그럼 pH 4.5 이상에서는 어떤 식품일까요? 무슨 채소 통조림, 뭐 시금치 통조림, 완두콩 통조림, 이런 거, 옥수수 통조림 이런 것들이 있고 pH 4.5 이하 같은 경우 과일 통조림 같은 것들이겠죠. 이어서 균체의 이용 부분입니다. 지금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균체의 이용 부분. 균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식사료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석유, 단백질, 자원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식품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빵효물을 갖다 대량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식사료하고 석유, 단백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칸디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료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미생물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키워서 대량 생산을 해서 미생물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뭐 탄수원하고 뭐 질소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네랄도 있고요. 거기다 가끔가다 기능성 식품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곧 가축의 사료용으로 이용한다든가 인간의 식량 자원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료용을 보시게 되면 칸디다 유틸리스, 그다음에 석유단백에는 칸디다 리폴리티카,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칸디다 속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재 당화기나 펄프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폐기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식용버섯이나 단세포 조류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효모가 나옵니다. 이 빵효모 여기서는 좀 얘기할 것이 조금 있는데요. 효모를 산소가 있을 때와 하고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있을 때와 산소가 없을 때, 그래서 배양하게 되면 산소가 있을 때 배양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CO2하고 H2O가 나오고 다량의 ATP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O2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알코올 같은 거라든지
다음에 이제 약간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발효. 발효가 진행되어지면은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숫자도 많아지지 않아요. 잘 자라지 못하는 거죠. 힘들게 자라는 거죠. 대신에 O2가 있을 때는 얘네들은 CO2하고 H2가 만들어서 다량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세포의 크기도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효모를 갖다 이용을 해서 식량 자원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빵 효모에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빵 같은 그런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요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것은 크기도 커지지 않고 숫자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O2를 다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빵 효모에 그런 대량으로 배양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은 0.5에서 1.0%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온도는 25에서 30도씨로 pH는 3.5에서 4.5로 맞춰주고 매분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의 10분의 1 정도는 공기가 차 있을 정도로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배양 용량의 10분의 1의 수준으로 집어넣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인데요. 발효식품은 사실 외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언어 하나 거르기엔 좀 곤란하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만 많이 찍어줄게요. 자, 간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간장하고 일본 간장이 있어요. 조선 간장하고 일본 간장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칠판을 하나 꺼내죠. 조선 간장 같은 경우에는 메주하고 소금이에요, 거의. 그런데 외간장 같은 경우에는 메주, 소금 플러스 전분질인데 이 메주도 그냥 보통 우리가 하고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싸매는 그런 메주가 아니라 이렇게 그 입국식으로 되어서 입국으로 만들어져 갖고 뿌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간장 같은 게 굉장히 짠데 외간장 같은 경우에 달짝지근하죠. 달짝지근한 이유가 뭐예요? 전분질에서 나오는 당 때문에 달짝지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조선간장은 메주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 조선간장의 메주에는 공기 중에서 뭐 처마 밑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그 미생물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접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곰팡이가 만들어지는데 뮤코, 라이조프스, 그다음에 아스퍼질러스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이제 접종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곰팡이죠. 곰팡이. 그럼 세균에서는 무엇이 있을 거야? 바실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접종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외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된 계량식 간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계량식 간장에서는 곰팡이는 무엇을 집어넣냐면 아스퍼질러스를 집어넣는다. 네, 특히 이제 곰팡이 같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집어넣거나 아스퍼질러스 소에를 집어넣는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나 아스퍼질러스 소에를 집어넣는다. 특히 SOJ는 콩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치고사카라마이스 소이에, 치고사카라마이스 메이저, 치고사카라마이스 살서스, 야파니쿠스가 있는데 그냥 통으로 치고사카라마이스는 효모, 간장에서의 효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 부분이 있는데요.
조선 된장, 계란식 된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된장 그러면 세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바실러스, 메세니쿠스가 있는데 바실러스만 외우시면 됩니다. 바실러스만. 자, 그럼 오히려 청국장이 더 중요해요. 청국장은 바실러스 나또 끝까지 이름 다 외우십시오. 청국장은 바실러스 나또. 자, 그다음에 청주. 청주는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막걸리에서부터 청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스퍼질러스 카와치, 한국, 일본에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효모는 사카라멘스 세레비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효모의 사카라멘스 세레비제. 자, 그러면은 맥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맥주, 상면 발효 효모. 얘는 사카라멘스 세레비제.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라멘스 칼스베르겐시스. 그거 외우십시오. 자, 포도주 사카라멘시스 엘립소이데우스. 막걸리 아까 얘기했죠. 아스퍼질러스 카와치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우유가 있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 대부분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우유와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이름이 락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락자. 라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라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스테토코쿠스 라티스. 자, 그다음에 치즈는 물론 이제 유산균에 의한 발효도 있겠지만 주로 곰팡이에 의한 발효가 많은데 예전에 배웠었죠. 페니실륨.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부분들은 굉장히 외울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되도록 자세히 보시고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이용한 식품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많이 다루는 것이 효소예요. 효소. 엔자임. 그 엔자임에는 전분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있는데, 이 외에도 기타 많은 그런 엔자임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아밀라제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개가 있다죠. 알파, 베타, 글루코 아밀라제. 여기에는 이제 얘네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에서 많이 나오죠. 주로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은 어느 곰팡이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아밀로법 아시죠? 아밀로법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밀로법은 알코올 만들어내는 거죠. 알코올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에 쓰이는 그런 균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아밀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요 부분 요거 대부분 이것은 이제 통조림이나 주스, 통조림이나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스파스 니거 같은 경우는 통조림이나 주스의 청진화에 많이 쓰인다. 자, 아스퍼질러스 니거 같은 경우는 펙틴을 분해하게 되면 펙틴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어요. 혼탁한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린진, 이것은 쓴맛을 내는 밀감 통조림이나 아니면 자몽 주스라든지 이런 것에 쓴맛을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내는데 이 효소 이름이 나린진 레이지고 아스퍼질러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 밀감을 갖다가 통조림을 제조를 할 때 백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백탁은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는 헤스페리디나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에서 나온다. 중요합니다. 위에 뭐 쭉 훑어봤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조미료의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MSG 같은 경우에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얘들은 바이오틴을 요구한다. 이 정도 하나 더. 나머지 쫙 있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이 있어요. 자, 여기서 페니실륨 하나만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 저해하는 기적으로서 균을 죽이는데 나머지 스트랩토마이세스 얘네들은 세균 세포벽 합성 저해가 아닌 다른 기적으로 균을 죽인다라고 해서 요점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대충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아밀라제는 빼고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첫 페이지부터 끝에 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영양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비록 그 식품학 부분이나 조리 원료 부분에서 이 미생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요점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 잘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